안녕하세요. 한 달 동안 있었던 노트북 관련 소식들을 종합해보는 시간, 제엔테크 뉴스의 개사장입니다. 인텔이 최근에 아키텍처 데이 행사를 통해서 12세대 엘더레이크 CPU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엘더레이크 CPU는 빅리틀 코어 구조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CPU의 코어 중 일부는 고성능으로 일부는 전력 효율이 좋은 저성능 코어로 구성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기존 11세대 타이거레이크 CPU가 성능이 좋아진 대신에 전력 효율과 발열 방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텔은 고성능을 뜻하는 P코어를 골든코브, 그리고 전력 효율을 뜻하는 E코어를 그레이스몬트라고 명명했는데요. 골든코브는 그냥 기존 인텔 CPU에 사용되던 일반적인 코어의 개량형 버전이지만 그레이스몬트는 과거의 아톰 시리즈로 익히 알려져 있었던 초저전력 코어입니다. 여기서 아톰이라고 하면 바로 표정이 좀 일그러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인텔의 주장에 의하면 성능이 많이 개량돼서 6세대 스카이레이크 시절의 고성능 코어 시리즈와 동일한 성능 효율을 보여줄 것이라고는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12세대 엘더레이크 프로세서는 갑자기 막 16코어 CPU 같은 이런 자극적인 마케팅 단어가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엘더레이크 시리즈는 코어 구성 중에서 8개는 저전력 2코어 구성이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하셔서 너무 코어 숫자에 현혹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엘더레이크 CPU가 많이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엘더레이크는 일반 소비자용 CPU 중에서 최초로 PCI Gen5와 DDR5 메모리가 호환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CPU의 자체적인 성능보다는 SSD나 램 같은 주변 장치들의 대역폭에 의해서 시스템 성능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엘더레이크의 코어 구조 변경보다는 주변 장치의 대역폭 증가가 오히려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체감되는 성능 변화이지 않을까 싶네요. 인텔이 라이젠에게 잠식당한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2018년에 전설적인 칩 설계자인 짐 켈러를 영입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짐 켈러는 2020년 6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인텔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 후에 출시된 11세대 타이거레이크 CPU에서는 짐 켈러의 설계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떠도는 루머에 의하면 짐 켈러가 설계한 CPU는 13에서 14세대인 루나레이크와 노바레이크 시리즈에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짐 켈러는 이미 차세대 CPU에 대한 설계 로드맵을 2020년에 미리 다 짜주고 퇴사했다는 소리인데, 이건 두고 보긴 해야겠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짐 켈러의 천재성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2024년에 인텔의 CPU와 경쟁한 라이젠의 젠 아키텍처 역시 짐 켈러가 설계한 것이니까 결국은 짐 켈러 입장에서는 스스로와의 싸움이 되는 것이려나요? 인텔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성능 GPU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인텔은 예전부터 CPU에 탑재된 내장 그래픽 기술력만 놓고 보자면 업계 정상급이고, 2018년부터는 꾸준히 고성능 GPU 기술의 개발에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놀라운 일은 아니기는 해요. 갈수록 반도체 업체에서 GPU의 수요는 증가하고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텔 입장에서는 나름 괜찮은 시장 진입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을 종합하자면, 기존의 XE HPG로 알려져 있었던 인텔의 고성능 GPU는 아크라는 브랜드명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1세대 아크 그래픽 시리즈의 모델명은 알케미스트이다. 1세대 알케미스트 칩은 TSMC 6나노 공정으로 위탁 생산될 예정이다.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레이트레이싱과 DLSS 기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며, 인텔의 DLSS 기술은 XeSS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었다.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모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에 GFX 벤치 자료에서 인텔의 아크 GPU로 추정되는 모델의 벤치마크가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벤치마크 점수로만 놓고 보자면 GTX 1660 Ti 수준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크 그래픽 시리즈가 현 세대 메인스트림급 성능 정도는 확보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전력 효율이나 호환성은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겠지만요. 스마트폰과 애플 실리콘에 주로 사용되는 칩을 설계하는 암사가 2020년 하반기에 무려 47조 원의 금액으로 엔비디아 매각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죠. 그 후에 엔비디아는 2021년 GTC 행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암 프로세서 기반의 서버 제품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암 인수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정부에서 자국의 핵심 IT 기업인 암의 매각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이번 거래를 무효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암은 이미 2016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에 매각이 됐다는 점이에요. 당시 영국 정부는 특별히 암의 매각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엔비디아 소유로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강하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단순히 영국의 안보, 경제 문제를 넘어서 특정 국가와의 외교적인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몇 달 동안 가상화폐 채굴로 인한 GPU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채굴 성능이 제한된 LHR 그래픽 시리즈를 시장에 대량으로 풀었습니다. 이후 소비자용 그래픽카드의 시세가 조금 안정화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 2-3주 사이에 LHR 모델의 가격마저 다시 폭등해버리더라고요. LHR 모델의 락이 일부분 뚫리면서 기존의 70% 효율로 채굴이 가능해졌다고 하고 기존에 락이 걸려있지 않던 일부 마이너 코인들의 시세가 폭등하면서 채굴업자들이 LHR 그래픽카드까지 휩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야 시세가 안정화되나 하면서 기나긴 존버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던 여러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울분이 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차세대 RTX 4000번대 러브레이스가 나올 때까지 버틴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유출된 소식에 의하면 2022년 2분기 이후에나 나올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존버가 많이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온라인 쇼핑몰 가격 비교 사이트인 다나와가 NHN 투자증권을 통해 공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각 진행 전에 롯데그룹에 매각하기 위해서 물밑 협상이 있었지만 가격 협상에 실패해서 불발됐다고 하네요. 다나와가 특별히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을 통해 사이트가 고평가받을 때 최대한 비싼 금액에 매각하기 위한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전자기기 시세를 조사할 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던 사이트라서 만약 매각이 되더라도 운영 방향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각 대상은 다나와의 창업자인 성장현 이사의 지분 30.05%와 관계인 지분 21.3%로 총 50%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2020년 기준 다나와의 총 매출액은 2,320억 원, 영업이익은 378억 원입니다. 그럼 지루한 얘기는 다 끝났으니까 조금 더 신나는 신제품 소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싱크패드 X1 익스트림 4세대 모델이 레노버 공식 홈페이지에서 커스텀 사양 구성으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싱크패드 시리즈 중 최상급 모델답게 1.8kg의 무게, 최대 RTX 3080까지 선택 가능한 사양하고 QHD나 UHD 해상도의 16:10 디스플레이, SSD와 램 확장성, 대용량 배터리, 우수한 마감과 내구성 등 제 기준으로는 거의 꿈의 노트북에 가까운 구성이에요. 그래서 리뷰 겸 실사용 목적으로 RTX 3050 Ti 모델을 주문을 해뒀는데 배송이 언제 올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LG에서 한정판 그램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1000대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는 이 블랙라벨 그램 모델은 i7-1195G7 CPU와 32GB 램 구성으로 시중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사양이고 그에 따라 내부 쿨링팬도 기존 모델보다 1개 더 넣어줬다고 하네요. 상판의 그램 각인도 검은색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 외에는 일반적인 2021년형 그램 16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한정판 그램의 가격이 무려 320만 원이더라고요. 그나마 이 가격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몽블랑 가방과 전용 파우치, 마우스를 제공해주긴 하는데 사은품으로 주는 몽블랑 가방 가격을 검색해보니 58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구매가가 260만 원 정도라고 위안을 삼아야 구매할 때 속이 덜 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 LG한테 서운한 마음이 좀 앞서요. 그토록 많은 유저들이 2021년형 그램에 듀얼 쿨링팬 꼭 달아달라고 할 때는 입 싹 닫고 무시하더니 1000대 한정판에만 듀얼 쿨링팬을 달아준 건 무슨 심보인가 싶어요. 할 수는 있었는데 뭐 안 해줬다 이건가? 쿨링팬 하나 늘어도 노트북 무게가 20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긴 합니다. 최근 AMD가 2021년 컴퓨텍스 이벤트를 통해서 라이젠 CPU와 라데온 그래픽이 탑재된 AMD 어드벤치 시리즈 게이밍 노트북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었죠. 그중 국내 최초로 공개된 모델이 바로 에이수스의 ROG 스트릭스 G 시리즈인데 200만원 전후의 가격에 라이젠 9 5900HX CPU와 라데온 RX 6800M 그래픽을 탑재하고 출시됐습니다. 사실상 AMD 어드밴티지 시리즈 중 최상위 스펙이라서 이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게이밍 노트북 시장의 가격 대란을 기대하던 소비자들 입장에선 약간 아쉬운 가격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희 제엔테크 리뷰에서도 이 모델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으니까 궁금해하신 분들은 영상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IT 생태계는 갈라파고스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레치노트도 이런 일본의 특이한 IT 생태계를 잘 보여주는 노트북이라 생각하는데요. 외관만 보더라도 도저히 2021년에 만들어진 신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올드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물론 나름 일본의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는 상당히 인기 있는 프리미엄 비즈니스 노트북이라고는 하는데 이 녀석이 국내 전파 인증을 통과한 정황이 포착이 됐네요. 아무리 봐도 국내 정서에는 맞는 녀석이 아니라 잘 팔릴 것 같진 않은데 게다가 가격도 일본 유통가 기준으로 헉소리가 나올 정도라 과연 이 돈을 주고 레치노트를 구매할 국내 사용자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노트북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달에도 안내드리긴 했지만 뉴스 컨텐츠는 아직 고정 코너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영상 구성이 마음에 드시거나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건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해나가면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